네, 그러면 지금부터 19대 대선 공명선거 시민네트워크 참여단체 초청 기자간담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명선거 시민네트워크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는 윤은주라고 합니다. 자, 이번 대선에는요, 저희가 그 복음주의 네트워크 11개 단체가 공명선거를 위해서 힘을 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에서 개표 참관 신청하신 분들이 한 1,800명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 개표 참관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이번에도 작년 4.13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250여 개 개표소에서 개표 진행 과정을 점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까닭은요. 최근에 이 가짜뉴스 혹은 기독교 특정 정당을 표방하는 곳에서 범기독교계라는 이름을 쓰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또 최근에 그 거소투표 문제 그리고 또 투표용지가 구형이었었다라는 제보들이 잇따랐는데요. 지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 문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저희가 긴급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저희 그 87년도부터 기독교계는 공명선거 운동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 역사성이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이만열 장로님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 공동 대표이시기도 하십니다. 장로님으로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대선은 원래는 12월에 치러져야 되는데 5월로 앞당겨졌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탄핵 정국과 또 촛불혁명 여기에 기인됐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촛불 이 혁명의 의미가 살아나는 그런 대선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 기독교계에서 지도자들 가운데 개인이 기독교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참칭해서 이 참 선전이라 할까 이런 걸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현저하게 공명선거를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이 누구를 지지한다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어느 단체가 기독교를 참칭 도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가 강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또 강요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분명하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계에서 이런 것을 좀 삼가야 되겠다,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알려서 그러지 않아도 비판과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번 선거에서는 공명성을 지켜서 교회답다, 기독교답다 하는 그런 이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공명선거 시민 네트워크 안에 있는 단체들 중에 기윤실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기윤실에서는 가짜 뉴스에 대한 점검을 하고 또 유언비어에 대한 확인을 하고 그 팩트 체크를 하는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보도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특정 후보가 친기독교적인 것처럼 그렇게 미담 사례가 소개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와 같이 저희가 기윤실을 통해서 그 SNS 상이나 아니면 뭐 다양하게 돌아다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해본 결과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의 다양한 형태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쉽게 생각되는 대목인데요. 왜 그러냐면 종교의 역할은 사회 통합에 있는 것인데 이처럼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기독교 이름으로 계속해서 지지를 하고 이 가짜 뉴스가 그 돌아다니는 그 SNS 상의 지역이 기독교계가 되고 이러면 공명성을 지켜야지 될 교회 안에서 가장 어쩌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기윤실에서는 이렇게 가짜 뉴스 혹은 유언비어에 대해서 대응팀을 꾸리고 있으니까요. 접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제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1번, 3번 후보자들에게 아예 인공기를 걸어놓고 2번 홍준표 후보에게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건 굉장히 선거법 위반 사례이기도 한데요. 이와 같은 이 가짜 뉴스 혹은 가짜 불법 홍보 수단도 기독교 SNS 상으로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공명선거 활동하는 단체들 중에는 또 학생 선교 단체들이 많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ESF, IBF, SFC 등 각 선교 단체 내에서 이런 일에 영역 사역을 하고 계신 단위들이 많이 결합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공명선거에서 이 거소투표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ESF 간사이신 권희섭 위원님께서 여러 군데 꽤 많이 다니셨는데 그 거소투표 현장에서의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사단법인 기독대학인의 ESF의 사회선교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권희섭 간사고요. 지금 이 공명선거 시민 네트워크에서 함께 이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 2, 3, 4일 이 4일간 거소들을 돌아다니면서 거소투표를 했습니다. 2014년부터 요양원이나 이 중증 장애인 시설 이런 곳들에 선관위에서 기표소를 10명 이상이 이제 거소투표를 신청을 하면은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를 했는데 중앙선관위에 여러 번 요청을 해서 각 기표소가 언제 설치되는지 그것을 통보를 받고 저희가 한 시민단체당 한 명씩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되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5월 1, 2, 3, 4일 이렇게 4일 동안 총 8곳을 다녔는데요. 좀 문제점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무엇이냐면은 일단 중앙선관위와 이 지방선관위들이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첫째 날에 중랑구에 있는 한 요양원에 갔는데 가니까 오늘은 기표소 설치일이 아니다. 오늘 우리 투표하는 날 아니다. 신청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선관위에다가 다시 전화를 해봤더니 오늘이 투표하는 날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랑구 선관위에다 전화를 했더니 우리는 그 날짜가 1일에서 4일로 변경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중앙선관위에다가 연락을 했는데 중앙선관위에서 그걸 반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 요양소들을 이제 갈 때마다 저희 시민단체 이름과 제 이름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현장에서 그 지방선관위 공무원들이 중앙선관위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제가 이제 표차를 달고선 개표 참관을 할 수 있는 투표 참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표소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 시설에서 신청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투표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예로 33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9명만 그날 투표를 하고 나머지 24명은 자기가 그 표를 갖고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표소가 다 철거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볼펜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체통에다 넣으면 그게 유효표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어떻게 행사를 할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투표권이 누구나 있기는 한데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대부분 이제 사회복지사나 그 기관장들이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요양원을 갔더니 여기는 치매 노인들도 다 그냥 거소투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치매 노인들이 엔터테인먼트의 하나로 이제 거의 그림 그리듯이 이제 투표권을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투표소는 제가 볼 때는 인지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그분에게는 투표권을 거소투표 신청을 안 했고 어떤 분은 또 보호자가 하지 말라 그랬다고 해가지고 거소투표 신청을 안 하고 이런 구멍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투표 현황에 대한 거였었고, 이제 중요하게는 이제 투표 용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그 이전에 또 하나 이슈가 있습니다. 이 범기독교 이 명의 도용에 대해서 윤한철 전문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 범기독교계 도용 문제와 투표 용지 얘기는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어서 하시겠어요? 예. 먼저 그 선거 국면에서의 그 과잉 대표성과 명의 도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날 기독자유당이 범기독교를 참칭해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국교회 한 구성원으로서 분노와 자괴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분노는 기독자유당 대표 전광훈 씨가 1200만 기독교인, 30만 목회자, 25만 장로가 함께 한다고 한 그 거짓말 때문입니다. 또 자괴감은 한국교회에 이런 목회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1200만 기독교인의 의사를 어떤 매체로라도 통해서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찬동 의사를 표시할 수도 없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의 도용에 해당합니다. 또 대표성 참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결단코 그들은 범기독교를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광훈 씨는 그 과거에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또 이것을 문제 삼는 기자를 고소했지만은 또 패소당했고, 또 그 교회 바깥의 재판부로부터 종교 지도자로서 부적절하다 이런 훈계까지 들었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아무개를 안 찍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이런 언사는 그가 성경을 왜곡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극히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아니면은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그러니까 생명책에 넣거나 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이처럼 전광훈 씨는 제대로 된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가졌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그가 한국교회의 지도자 혹은 교회를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 지위를 자처하는 것은 더더욱 부적절하고 재앙에 가까운 일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광훈 목사 혹은 기독자유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가진 교우들과 목회자들에게 권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명의 도용을 당한 단체들은 그러니까 전광훈 씨가 범기독교라고 말하면서 한기총이나 뭐 교총이나 하는 여러 조직들을 엄명을 했지만 그 조직들은 다 자기들의 명의를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명의 도용을 당한 단체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거부를 표시하지 않으면 암묵적 동조로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우들께서는 이런 목회자와 그들의 행위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지 판단하시고 성경이 명하는 권면과 징계를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시나 똑같은 부류로 취급되어서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도덕성과 신뢰를 더욱 추락시키게 될 것입니다. 지난 선거란 바로 직전의 선거를 말씀드립니다. 2016년에 있었던 총선의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절대 다수의 기독교인 유권자들이 종교연고와 정치적 의견을 달리해서 분리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기독자유당, 기독당 이런 것을 만든 수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는 교인들의 숫자를 다 합치면 의석이 나오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여태 의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성도들께서 그들의 설교는 듣되 표는 그들의 생각대로 지시대로 찍지 않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당장에 교회를 옮기시거나 이들과 연을 끊기 어려우시다면 지금처럼 종교적 지도와 정치적 지도를 구분해 주시는 그런 지혜를 계속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하고 어제 그저께 사전투표가 양일 실시가 되면서 1000만 명 이상의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를 참여하셔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바는 투표 용지가 후보자별 간격을 두지 않고 있는
후보자별 줄이 그대로 붙어 있는 과거에 사용했었던 같은 그런 투표 용지를 통해서 투표를 했다라고 제보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해외에서도 계셨고 국내에서도 계속 계셨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그 사전 투표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개표 시에 그것을 대응해야지 될 텐데 우리 오랫동안 이 문제 전문가로 활동을 하셨었던 윤한철 전문위원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왜 문제가 되고 그러면 우리는 개표소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어제 그저께 밤에 어떤 지방에서 이제 사전 투표를 마치신 목사님이시고 YMCA 그 지방의 총무이신 분이 일부러 전화를 주셨기에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투표 용지가 기표란 사이에 간격이 없는 예전 버전이 출력이 되었고 거기에 기표를 했노라고 그리고 근데 끝나고 나서야 그 생각을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노라고 전화를 주셨기에 제가 이제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후에 이제 SNS와 여러 곳을 통해서 이런 다른 투표 용지가 있었다고 하는 증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재외국민 투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선관위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 조사한 결과도 이것은 집단적인 어떤 기억 이상인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저한테 제보한 몇 분들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기억하고 계신 것이 맞느냐고 이렇게 전화를 드렸는데 한 분은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입장을 물리셨고 다른 한 분은 이건 너무 명확하다. 왜냐하면 그 선에 걸쳐서 다른 다른 후보자란으로 넘어갈까 노심초사했다라고까지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시민단체로서 이 정도의 제보가 있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유효표로 산입하면 된다. 이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관위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렇게 하신 거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류기 문제가 또 있긴 합니다. 또 있긴 한데 다 생략하고 숫자급 개표로 해서 유효로 한다고 할지라도 또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두 종류의 투표용지를 유효로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표장에서 A형과 B형의 투표용지가 쏟아졌는데 참관인으로서 그다음에 시민사회로서는 B형도 그러니까 제대로 된 투표용지가 아닌 것도 유효로 인정하라고 요구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죠. 그럼 누군가가 비슷한 거 프린트해서 여기다 집어넣어도 그것을 인정하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는 그런 엉뚱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고요.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선관위의 이번 대응에 대해서 더욱더 실망을 합니다. 선관위가 그런 의혹 제기를 한 분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그럴 때입니까? 선관위는 죽을 힘을 다해서 신뢰를 회복하려고 애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개표 상황의 허점을 지적하는 시민들을 겁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끝까지 주시할 것이고 끝끝내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는 우리의 어떤 저항 대상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개표소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활동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봉투가 왔을 때 개함을 할 때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예, 각 개표장에는 이제 그 해당 개표장에 도착해야 될 거소투표와 재외투표 봉투들이 도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함하는 그 개함부부터 심사집계부에 이르는 하나의 반이 형성이 됩니다. 참관인들께서는 최우선적으로 그 거소투표, 재외투표가 봉투째로 오는 그 개함부로 가셔서
봉투가 열리는 것과 봉투 속에서 표가 꺼내지는 이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봉투로부터 투표용지가 분리돼 버리면 이것은 어디서 왔는지 누가 찍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어느 그 프린터가 잘못돼서 잘못된 투표용지가 출력됐는지를 영원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작지 않습니다. 지금 사전투표가 1000만을 넘어서고 있는데 그 1000만 표를 일일이 봉투 확인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고 비효율적인 일인데 이 신뢰가 무너진 것이 이렇게까지 우리 사회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 좀 개탄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4.13 총선에서는 미분류표가 많이 나왔었던 게 문제여서 저희가 계속 그거를 중앙선관위에 따지고 따져 묻고 개선을 요구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개표소에서 기계 고장이 잦거나 아니면 미분류표가 너무 많이 나와서 시간을 지체하게 만드는 그런 그 개표 그 투표지 분류기는 좀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이제는 또 다른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거소투표에서 발견된 과거 이전에 사용하였었던 투표용지를 발견하는 그런 일을 또 저희가 해야지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선거 국면에서 이미 이 상황이 지나고 나면 차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이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표 참관인으로 들어가시는 분들께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개함부에서 특별히 관외 투표나 거소 투표나 재외국민 투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봉투에 담겨져 오는 그런 투표지를 개봉을 할 때 유심히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으시고 그 봉투에서 이전에 사용하였었던 투표용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잘 지켜봐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굉장히 안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그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촬영은 얼마든지 가능하시니까요. 그 봉투와 투표용지가 분리되기 전에 촬영해야 되는 거죠. 그 봉투를 개함하는 것도 다 오픈돼 있고 그 자체를 참관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개함하는 부서 그 테이블로 가셔서 개함해서 꺼내면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봉투를 개봉하면서. 네, 봉투를 개봉하면서 같이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고 개봉한 다음에 봐봤자 이건 어디서 온 건지 알 수 그렇죠. 없게 돼버리는 거죠. 네. 봉투를 개봉하는 순간에는 계속해서 동영상 촬영을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그 방식에 대해서는 뭐 지금은 좀 디테일한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봉투에서 투표용지를 꺼낼 때 그것이 과거에 사용하였었던 것인지를 유심히 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뭐 저희가 많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두 분이라도 그거를 잘 유심하게 보시다가 촬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촬영하시거나 그리고 그런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참관인으로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즉시 선관위 직원을 부르셔서 문제 있는 투표지가 나왔다. 그리고 이건 어디서 온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증거를 남기고 넘기는 게 좋겠습니다. 난감한 것은 그 많은 것을 언제 동영상을 계속 찍고 있겠으며 하는 이 인력의 낭비, 시간의 낭비입니다. 이게 신뢰 손상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하게 따져 물어야 될 상황인데 아무튼 그렇게 따져 묻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증거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사전 투표함에서 올라오는 그런 사진들이 없기 때문에 개표장에서라도 봉투로 들어오는 투표용지가 봉투에서 꺼내질 때 과거에 사용하셨던 투표용지인지를 유심히 살펴서 그것을 발견했을 때 사진을 찍으시고 선관위 직원에게 문제 제기를 하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뭐 동영상 촬영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갈수록 신종 사례가 자꾸만 발표돼서요. 저희가 이건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또 제대로 대응해야지 되는 그런 현실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지적해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가 광성교회 집사고 또 부인은 전농감리교회 교인이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거 이건 실종교인 상태였고, 네, 그 교단법에 보면 몇 년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실종교인 명부로 옮긴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용어군요. 실종교인. 네, 실종교인이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교단법에 있는 용어입니다. 예, 그 실종된 상태로 이렇게 된 거고요. 예, 저는 이런 건 뭐 가벼운 건데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주기철 목사님 생가 복원에 7억을 헌금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예, 이것도 역시 사실 확인 결과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 오늘 아침에 주기철 목사님 손자 되시는 주승용이라는 분이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예, 할아버지 생가는 복원된 적도 없고 이런 헌금 들어온 적도 없다는 그런 것이 나왔고, 예, 이런 가짜 뉴스에 우리가 좀 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가슴 아픈 거는 왜 교회가 이런 속임수의 대상이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이게 사실에 기초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로, 그런 집단으로 자리매김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슬쩍 거짓말을 하는 것을 다 꿀꺽꿀꺽 삼킨다, 이런 아주 취약한 집단으로 취급받았다는 거, 이게 우리의 자존심을 흔드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짜뉴스 이 인공기 사건인데요. 이 딱 그 명의가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디지털 정당위원회입니다. 이거 이제 고발이 됐습니다만은,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예전부터 인공기를 뭐 이렇게 들거나 올림픽 경기에서 인공기가 들려지는 것까지도 기분 나빠하는 이런 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용지에다 인공기 2개나 그려놓고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정말 선거가 사람을 이렇게 뒤집기도 하는구나. 이분들이 정말 그 인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의 이미 냉전 수구 세력들에 의해서나 이렇게 추구됐었을 법한 이런 인공기를 통해서 상대 후보를 음해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일반 사회에서는 이제는 소통되지 않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계 네트워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큰 안타까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거가 이제 마무리되기 전에 마지막 주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또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또 설교 단상 앞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신다거나 아니면 특정 후보에 대한 음해성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엄밀하게는 선거법 위반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만열 장로님 마지막 마무리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네. 몇 번의 선거를 통해서 우리 유권자들의 의식이나 유권자들의 권리 행사에 대해서는 굉장한 그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걸 관리하는 선관위에서는 아직도 어떤 면에서는 구태의연한 그리고 제대로 유권자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개선해 보려는 그런 의지가 가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운동을 통해서 선관위의 그런 관리 체계도 개선해 보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특정한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편매하는 이런 것이 한국교회에서 관례처럼 되어 왔습니다. 또 노골적으로는 하지 않더라도 아주 그 뒤에 깊숙이 숨겨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면은 누구를 지지하라, 누구를 지지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알 정도로 그렇게 설교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기독 신자들은 목사님의 그런 설교에 대해서 단연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필요하면은 고발 조치하시고 그 다음에 덕스럽게 한다고 해서 고발 조치를 못할 경우에도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자기 소신껏 투표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유권자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12월 대선이 5월
대선으로 이렇게 당겨졌습니다. 그것은 촛불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때문에 이 촛불 정신에 부합되는 이 유권자의 태도도 부응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긴급 공명선거 시민네트워크 참여단체 초청 간담회를 마련을 했는데요.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월 9일 선거 당일날에는요, 개표 상황과 관련해서 이 공명선거 시민네트워크 페북 라이브로 계속 그 상황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5월 9일 개표 상황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대표님, 여러분 그리고 운영위원님들 감사합니다.